이렇게 똑바로 하지도 못하는 애들을 미국까지 데리고 와서는 대체 뭐 하는 건가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던지 하세요. 한국인들 결국 사고 칠 줄 알았어. 아, 정말 짜증나. 미국 뉴욕의 어느 마을에서 한국인들을 몰아내려 했던 미국인들. 그러나 대체 무슨 일인지 하루아침에 한국을 찾아 나섰습니다. 절대 한국인과 섞이지 않겠다던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뉴욕 상류 사회를 뒤흔든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머큐리라고 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식의 뛰어남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마련이겠지만 저는 유독 제 딸아이 올리비아의 운동신경을 높게 평가했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유독 테니스를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였지만 민첩성이 높아 주변에서도 운동을 시키라는 권유를 하기도 했어요. 가만 보니 올리비아는 테니스를 놀이처럼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선수처럼 하고 있는 것 같네? 운동은 무조건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참에 한번 시켜보는 게 어때? 혹시 알아? 정말 소질이 있어서 유망한 테니스 선수로 클 수도 있잖아. 어떤 부모든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듯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주변에서 저런 말까지 들으니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테니스를 시키려 했지만 남편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안타깝게도 태어난 순간부터 잔병치레가 정말 많았어요. 어느 날은 39도가 넘는 고열에 응급실로 향하던 중 발작을 일으키며 흰자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정말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줄 알고 숨도 쉬어지지 않았죠. 다행히 고열로 인한 발작으로 링거를 맞고 아이는 진정되었지만 이런 일은 저희 가족에서 2달에 한 번꼴로 있는 정말 늘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어느덧 남편은 애가 아파서 제가 호들갑을 떨면 아무 말 없이 곧장 준비할 것을 챙겨들고 차 시동을 걸고 당장 갈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본 후 바로 가버리곤 하죠. 다른 또래 아이들은 1년에 고작 한 2번 입원할까 말까 했지만 저희 딸아이는 1년에 4번씩 입원하곤 했어요. 이렇게 몸이 약한 아이라 저는 오히려 운동을 시키고 싶었고 남편은 반대 입장이었죠. 당신이 무슨 마음으로 운동시키려는지 잘 알겠는데 안 그래도 약한 애가 무리라도 해서 더 아프면 어떡해. 테니스를 그냥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선수로 키우자는 건 난 정말 반대야. 언제까지 품 안에 자식으로 끼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애가 몸이 워낙 약하니까 운동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왕이면 소질이 있는 테니스를 시키면서 그게 정말 소질이 있는 게 맞았다면 애 장래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올리비아가 너무 아프다는 이유로 우리가 품에 끼고 살아서 애가 더 아프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하다못해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뛰어놀게도 못하게 하고 이런 환경이 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과 저는 아주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며칠 내내, 아니 정확하게는 4개월간 얼굴만 보면 다퉜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모든 것은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기에 아이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고 아이의 선택은 예스였습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하니 남편도 뜻을 굽혔고 처음에는 무리 없이 테니스를 배울 수 있도록 했어요. 아이를 테니스 선수로 키우겠다는 것은 제 욕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테니스를 하는 모습을 본 미국 청소년 테니스팀 코치님께서 스카웃 제안을 해주셨고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전에는 테니스를 즐기며 배웠다면 이제는 정말 온 힘을 다해 배워야 하기에 애가 힘들어할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전 늘 아이에게 말해줬어요. 올리비아 언제든 원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말하면 돼. 굳이 억지로 할 필요 없는 거야. 알겠지? 전처럼 테니스를 즐기기만 해도 괜찮은 거야. 알겠지? 그러나 저희 부부가 생각한 것보다 딸아이는 테니스에 진심이었고 본인의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 딸아이에게 저희는 그저 묵묵히 지원해주고 케어해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직은 부모의 케어가 필요한 초등학생 나이였기에 저는 늘 딸아이의 연습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가보면 저처럼 엄마들이 아이의 연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에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청소년 테니스팀 소속인 제 딸아이와 또 한국 대표 소속에 있는 한국 아이와 사건이 벌어졌죠. 한국 아이들과 미국 아이들이 경기 내기를 하던 중 한국 아이가 잘못 던진 테니스 공에 제 아이가 맞은 겁니다. 이미 몸이 약한 아이라 혹여나 잘못될까 저는 굉장히 분노했고 주변 미국 엄마들까지 덩달아 같이 분노를 했죠. 이렇게 똑바로 하지도 못하는 애를 미국까지 데리고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엄한 애 잡을 뻔 했잖아요. 내가 병원 가보고 우리 올리비아한테 이상 있으면 당신 가만 안 둘 겁니다. 여긴 이런 실력의 아이가 있을 곳이 아니니
하루빨리 다른 길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선수로 큰 애들한테 피해주지 마시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한국 애들이 계속 눈엣 가시였는데 한 번은 큰 사고 칠 줄 알았다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까? 이 사태를 보고도 느끼는 게 없어요? 보딩스쿨이다. 유명한 코치가 있다. 뭐 이런 말 하나 듣고 어떻게든 선수로 키워보겠다고 미국까지 애 데리고 온 것 같은데 그래봤자 그쪽들은 한국인이고 우리 애들은 미국인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걸 정말 왜 모르고 저렇게 설치는 거야, 남의 나라에서. 서로 늘 경계하고 거리를 두며 욕만 하던 한국 엄마들과 미국 엄마들이 이 사건으로 터져버리고 말았죠. 저를 포함한 미국 엄마들은 이때다 싶어 한국 엄마들에게 심한 말들을 아주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애초에 한국의 문화도 싫었고 동양인이 저렇게 설치는 것도 너무 끔찍하게 싫었던 제 속내가 다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이곳은 미국이고 미국 선수를 배출하는 곳이 맞지만 소수의 한국 아이들도 함께하곤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물론 미국인이 아니기에 한계가 분명 있을 텐데 미국 유일의 스포츠 전문 보딩스쿨에서 어떻게든 배우려 오는 거였죠. 애초에 이것부터가 저희 미국 엄마들 시선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엄마들 사이에서 듣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에도 테니스 팀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여기 미국까지 와서 왜 우리 애들 배울 시간을 빼앗는 거야? 실제로 한국 애들 오고 나서 레슨 시간이 확 줄어든 것 같아. 이거 나만 느끼는 거야? 여기가 무슨 한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니까? 저 어린애를 데리고 먼 타국까지 와서 뭐 하는 짓이야. 그때 그렇게 욕을 먹고도 저렇게 애 데리고 나오는 거 보면 한국인들 뻔뻔한 거는 진짜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렇게 뻔뻔한 게 한국인 아니겠어? 그러니 늘 지들만 불쌍하다 내세우지. 봐봐,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한국이랑 얽히기만 하면 다 나쁜 나라로 변한다니까? 과연 한국말이 다 사실일까? 난 이제 한국인들이 싫은 걸 떠나서 저들이 아픈 역사내 뭐네 외치는 것들 그런 것도 다 조사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다 거짓말일걸? 그달 이후 한국인들에 대한 감정은 최악 수준이었고 분위기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서 엄마들이 밀착 케어를 하지 않고 학교에 맡길 수 있어 서로 마주치지 않으니 대립은 덜했어요. 평일에는 수업을 모두 마친 후 오후 4시경부터 6시까지 테니스 레슨을 받고 주말에 토너먼트를 스케줄해주면서 아이들 장례까지 도와주기에 엄마들의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딸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레슨에 들어가는 시간이면 항상 학교에 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어디가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해야 하니 말이죠. 저야 아이가 아파서 그런다고 해도 한국 엄마들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늘 레슨을 할 때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몇 번 마주치니 불편해서 그런지 제 딸아이에게 실수를 했던 아이의 엄마가 제게 찾아와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올리비아는 괜찮나요? 선뜻 물어보기가 죄송스러워서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물어봐요. 저희 아이뿐 아니라 한국 애들이 여기서 레슨 받고 어울리는 게 싫으시죠? 저희도 한국에서 외국 애들이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참 나쁜 마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국적은 달라도 결국 부모 마음은 다 같잖아요. 그저 내 아이가 원하는 길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 딱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말도 안 통하는 이 낯선 땅에서 지내는 게 저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친하게 지낼 수는 없어도 우리 자주 볼 거고 애들도 서로 자주 부딪히는데 얼굴은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일은 아이에게 충분히 주의를 줬고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가와 말하는 한국 엄마의 모습에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전 이미 다 잊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태 마음에 담아두고 진심 어린 사과뿐 아니라 속내까지 보여준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 후에도 며칠 내내 한국 엄마의 말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딱 맞는 말만 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었죠. 제가 미국 엄마들에게 이런 사실을 굳이 알려봤자 다시금 안주로 삼아질 것이 뻔했기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친해지기도 어렵고 거리를 적당히 두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제게 먼저 사과를 했던 한국인 엄마 한민숙 씨가 한쪽 구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움켜쥐고 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걸 못 본 척 지나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가서 인사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타지에서 그것도 한쪽 구석에서 서럽게 우는 걸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옆에 가서 앉아 가방에 있는 손수건을 내어줬어요. 그러자 한국인 엄마는 조용히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도 한참을 울었죠. 그 후 제게 이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민준이가 테니스를 너무 좋아해서 단순히 그냥 시켰다가 코치님이 여기를 추천해줘서 온 거였어요. 저희 집안 사정에 너무 무리한 결정이었지만 애 실력이 너무 좋은데
여기서는 더 발전할 수 없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집에서도 테니스채를 놓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집도 팔고 이사하고 자금 마련하고 애아빠는 한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는 대리운전도 하고 그렇게 벌어다 보내주는데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네요. 민준이는 여기 레슨하는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매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저희는 부모로서 더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서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렇게 행복하게 레슨하는 모습만 보면 눈물이 나네요. 더 부유한 부모 만났으면 더 높이 뛸 아이인데 한국인 엄마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위로를 해줘야겠다기보다는 그저 제 속에 있는 말을 해줬습니다. 미국 학비 감당하는 게 보통이 아니죠. 저희도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라 매달 힘들긴 해요. 그런데 애가 좋아하고 또 실력도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심지어 올리비아는 몸이 많이 약해서 자주 입원하고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늘 노심초사하며 혹여나 다칠까 아플까 그런 마음이라 저번에 민준이 때도 제가 더 버럭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할 때 부모 마음이 가장 미어지지만 아이가 커서 이 사실을 안다면 적어도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랑스러워 할 거라 생각해요. 잠시나마 꿈꾸던 순간을 추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민준이도 결코 부모가 본인 때문에 힘들어지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한국인 엄마와 대화는 쭉 이어졌고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모두 털어놔서 그런지 어느덧 편한 사이게 되었습니다. 미국 엄마들은 제가 한국인 엄마와 잘 지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곧 떠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저는 있는 동안이라도 잘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든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하니 말이죠. 서로에 대한 처음은 결코 좋은 기억이 아닐지언정 마지막은 꼭 미국을 떠올리면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작 2개월간 겨우 마음을 털어놓고 시간을 보냈는데 한국인 엄마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짧다면 짧은 2개월간 저희는 서로에 대한 진심을 알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간 한국인 엄마는 제게 연락을 해줬죠. 머큐리네 연락 기다렸죠? 오자마자 이사하고 민준이 학교 보내고 그런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막 올 때는 망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니 지금은 오히려 속이 다 편하네요. 저도 민준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미국으로 놀러 가긴 어려울 것 같고 언제 한번 놀러 와요. 잘 지낸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네요. 민숙 씨가 한결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다 놓여요. 당장은 어려워도 꼭 한번 올리비아 데리고 한국에 놀러 갈게요. 민준이랑 같이 보면 좋아하겠네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종종 안부를 전하며 지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 매일같이 연락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한 2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그저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다시금 일상을 지내던 중 드디어 딸아이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정말 중요한 경기에 선수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저희 집은 그야말로 경사가 났다며 아주 기뻐했죠. 결과가 어떻든 기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성장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딸아이 역시 이 경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평소보다 몇 배로 연습을 했고 그런 아이를 보며 저희 부부는 참 대견했어요. 그렇게 약했던 애가 테니스 시작하고 이번 한 번을 안 하는 거 봐. 정말 대견하지 않아? 언제 저렇게 커서는 경기에도 나간다고 그러고 참 시간 빠르다 그렇지? 그러게 말이야. 테니스 하면서도 혹시나 아플까봐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 성장해주다니 참 기특하네. 다만 너무 승부욕이 있어서 걱정이야. 혹여나 질 수도 있는데 애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말이야. 딸아이를 보면 참 기특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말처럼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고 이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제 딸아이는 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아이였죠. 그 부분은 부모인 저희도 노력해서 생각을 바꿔주려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부터 딸아이가 이상했어요. 원래도 피부가 하얀 편이긴 하나 어딘지 모르게 창백한 느낌이 들었고 딸아이가 너무 피곤해했죠. 물론 연습을 평소보다 더 과하게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혹여나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올리비아 혹시 어디 아프니? 불편한 곳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줘야 해. 아니 아픈 곳 없어. 오늘은 연습 조금 더 하고 싶다고 말 좀 엄마가 해줘. 과할 정도로 딸아이는 연습에 열중을 했고 말리기도 했지만 말려지지가 않았어요. 저렇게 과하게 연습을 하니 컨디션이 떨어져 정말 그저 그런 이유로 창백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이고
최대한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아이를 케어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연습만 하다 보니 경기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아이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켜보던 어느 날 연습 도중 딸아이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너무 놀라 정신이 없는 저를 대신해 코치님이 함께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해 주셨고 저는 분명 아이가 무리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중요한 경기를 코앞에 두고 있어서 애가 무리를 많이 했어요. 원래도 몸이 약하긴 한데 아마 그래서 쓰러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의료진들은 어딘지 모르게 굳은 표정으로 굉장히 분주해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괜찮은 거냐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고 묻는 저를 뒤로 하고 의료진들은 제 딸아이를 향해 수많은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흐르던 눈물도 다 마르고 멍해진 그 순간에 저는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지금 불치병에 걸렸네요. 그래서 여태껏 몸도 약하고 잔병 치레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병이 뭔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알아주는 저희 병원에서도 찾지 못하는 거면 다른 곳을 가봐야 소용이 없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발현되는 증상을 보고 그때그때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예를 들면 통증이 있다면 그 통증에 맞는 약을 복용하는 정도로요.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는지 그게 얼마나 살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무책임한 말입니까? 여기가 어떤 병원인데 여기서 모르면 대체 어디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애가 잔병 치레가 많았던 만큼 검사를 얼마나 자주 했는데 그동안 나오지도 않았던 불치병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나요? 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시 검사해주세요. 믿을 수가 없어서 의료진을 향해 고함을 치기도 하고 다 해봤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저는 작은 희망의 끈도 놓을 수 없었기에 다른 병원들을 다녀봤지만 역시 같은 말을 할 뿐이었죠. 제 눈에 아이의 모습은 여전했거든요. 그저 조금 창백할 뿐이었고 조금 피곤해할 뿐이지 어디가 크게 아픈 곳이 없어 보였는데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는 불치병이라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답 없는 상황에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었죠. 미국에서 불치병 하나를 못 잡는 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다른 나라라도 가서 당장 검사라도 해보고 싶은데 미국 말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딨어? 우리 올리비아 어쩌지?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은 없었습니다. 이 눈물겨운 상황 속에도 본인의 몸이 특별히 불편한 곳이 없었던 딸아이는 테니스 레슨을 가야 한다며 울기만 했죠. 그렇게 딸아이와 집에서 답을 찾던 중 이제야 점점 증상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딸아이는 몸에 멍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평소에 쏟지도 않던 코피를 쏟기 시작했죠. 딸아이 표현으로 살 아내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건 뼈가 아프다는 표현으로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답이 아예 없는데 답을 찾으려니 막막했어요. 그러나 이 상태로 학교를 다시 보낼 수도 없었고 마냥 기다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기에 우선 딸아이의 자리를 다른 아이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끝까지 저희 딸아이를 챙겨주셨던 코치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는데 이 상황에 충격적인 제안을 제게 하셨죠. 올리비아 증상이 꼭 소아백혈병 증상이랑 똑같네요. 제자들 중 몇 명이나 소아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아봐서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거 여기서는 못 잡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다 불치병 진단 받았거든요. 올리비아 살려야 하잖아요. 어머니 무조건 한국으로 가세요. 한국 가시면 무조건 치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백혈병이 정말 맞다면 한국에서 백혈병 잡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제 제자들은 결국 한국 가서 다 완치하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지내거든요. 소아백혈병의 한국이요? 백혈병이라고 한들 여기서 그걸 왜 불치병이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한국에 애 목숨을 맡기나요? 저는 영 찝찝해서 선뜻 못 갈 것 같은데 정말 제자분들이 그렇게 완치한 게 맞나요? 코치님은 당연히 제 딸아이를 위하는 마음에 해주신 말씀인 걸 알지만 제 딸아이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답은 없는 이 상황에 멍하니 시간을 흘리기보다 정말 한국을 가볼까 싶어졌죠. 다만 아픈 애를 데리고 모험을 할 수는 없어서 뭔가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동안 딸아이가 아파 연락을 못했던 한국인 엄마 한민숙 씨가 떠올랐어요. 혹시나 싶어 저는 이 상황을 모두 말하고 도움을 청했고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머큐리 확실한 건 진료를 해봐야 알겠지만 소아백혈병 초기 증상이 맞긴 한 것 같아. 내가 여기 진료 예약이랑 다 해둘 테니까 우선 와. 한국 유명한 병원이 우리 집이랑 가까우니까 와서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병원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정말 백혈병이든 아니든 그렇게 미국에서 애태우고 있지 말고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도전해봐야지 안 그래? 내가 같이 해줄 테니까 그냥 바로 짐만 싸서 와. 정말 든든한 대답이었어요. 한국인 엄마 역시 의사가 아니기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말이 맞았죠. 이렇게 애태우고 있을 바에는 또 답이 없는 미국에서 하루하루 피마르고 있을 바에는 우선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는 한국에 가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일 때문에 바로 같이 갈 수는 없었고 4일 뒤에 따라오는 일정으로 저와 딸아이 먼저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한국도 처음이고 한국말도 못하고 심지어 아픈 아이까지 데리고 낯선 타국에 가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죠. 걱정스러운 게 많았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 엄마와 그녀의 남편은 저희 모녀를 배웅과 줬습니다. 한국인 엄마가 미리 병원 예약을 해준 덕분에 딸아이는 바로 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엄마 민숙 씨에게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대신해 접수부터 문진, 그리고 진료의 수납까지 모두 다 대신해줬죠. 제가 한국말을 아예 모르지만 민숙 씨가 그날 하루 하도 많이 말해서 유일하게 외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민숙 씨는 말끝마다 고개를 숙이며 했고 저는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다 추후 물어보고 참 감사했어요. 그렇게 검사를 마치고 민숙 씨의 집으로 어떻게 오긴 했으나 저희 모녀 때문에 불편할까 숙소를 잡아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민숙 씨와 남편분은 저희 모녀를 위해 미리 한 상 가득 밥상을 차려뒀고 환영한다는 문구에 풍선도 달아뒀죠. 모두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고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맛있게 밥 먹자. 한참 동안 흐르는 눈물을 겨우 닦아내며 그렇게 감사한 밥상을 먹었습니다. 저희 모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방 하나도 내어주고 남편분과 자주 마주치지 않도록 해줬죠.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는 민숙 씨가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이렇게 제게 잘해주다니 지난 순간들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짙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저희들은 바로 또 병원에 갔어요. 못해도 일주일은 걸려야 검사 결과를 들을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 날 들을 수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에 더 놀랐어요. 올리비아는 불치병이 아니라 소아백혈병이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소아백혈병은 항암 화학요법으로 진행됩니다. 항암제를 사용해 비정상적인 백혈구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혈액세포 생성을 돕는 방식이죠. 치료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몇 년간 유지 치료를 진행하면서 백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어요. 조혈모 세포 이식도 치료 방법 중 하나인데 이건 항암 치료 후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 정상적인 혈액세포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면역 관리만 잘 해준다면 올리비아 테니스 다시 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고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곧장 딸아이는 입원을 하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치료 과정을 밟아갔어요. 물론 이 과정이 짧지도 않았고 굉장히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남편이 저희 옆에서 계속 있을 수 없어서 결국 미국으로 갔다가 중간중간 한국으로 와서 딸아이를 보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홀로 딸아이와 있는 저를 민숙 씨가 챙겨줬습니다. 혹여나 미국에서 먹던 음식들이 먹고 싶을까 이것저것 해주기도 사다 주기도 했고 손맛이 좋은 민숙 씨가 직접 한식을 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들은 미국과 다르게 정말 수시로 섬세하게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늘 딸아이 곁에 있는 느낌을 받아서 전혀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사실 편하게 1인실을 쓰고 싶었지만 입원 일수가 길어지니 비용 부담이 커서 다인실을 사용했으나 전 이걸 가장 잘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환자분들 또 그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타국에 있는 저희 모녀를 아주 살뜰히 챙겨주셨죠. 정말 빵 한쪽도 나눠주시는 한국인들의 정을 저희 모녀는 매일같이 느껴 타국에서 전혀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꽤나 장기로 있기도 했고 미국인 모녀로 소문이 나서 의료진들도 보호자들도 저희를 많이 챙겨주신 덕에 어떻게든 버틴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 딸아이가 괴로워하는 순간들에 제가 많이도 무너졌습니다. 겨우 잠든 애를 한참 동안 보다 잠시 나와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그 괴로운 순간에도 제 옆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어요. 이름 모를 보호자이던 한국인은 번갈아가며 늘 저를 위로했죠. 누군가는 영어를 쓸 수 있었고 누군가는 번역기를 통해서까지 저와 대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힘을 내야 아기도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또 엄마도 사람이니까 무너질 수 있지 안 그래요? 근데 보니까 밥도 제대로 안 먹던데 애만 너무 챙기지 말고 엄마도 몸 좀 챙겨요. 그래서 내가 자꾸 빵도 주고 과일도 주잖아요. 여기서 엄마 아프면 아기 누가 봐요. 이렇게 따뜻한 한국인들의 보살핌 속에
저희 모녀는 무사히 긴 치료 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정들었던 민숙 씨와 다시금 헤어지는 게 슬펐지만 저희에게는 이제 다음이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해서 주기적으로 한국에 와야 했기에 그럴 때마다 꼭 민숙 씨를 보기로 했죠. 그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슬프지는 않아 다음을 안녕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건강을 회복했고 곧장 본인의 전부였던 테니스의 길로 다시금 돌아갔어요. 전 딸에게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았고 그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냅뒀습니다. 어느덧 테니스 선수로 여러 대회를 나가며 살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 아직도 가끔씩 생각해요. 그때 한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치료를 못했을 거고 불치병이라는 미국의 오진 때문에 정말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나라든 오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겪어본 한국의 경우 의료 수준이 세계 탑 수준으로 굉장하고 오진도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처럼 소아백혈병을 불치병이라 하여 애를 잡을 뻔한 일은 없다고 알고 있죠.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한국이지만 의료진들의 자세 역시 오만하지 않고 늘 환자의 시선에 맞춰주는 자세도 인상적이었고 소아라는 특성상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웠을 텐데 보채는 딸아이에게 맞춰서 늘 웃음으로 분위기를 맞춰주신 의료진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어린 딸아이에게는 정말 무서운 시간이었겠지만 한국 의료진들을 만나 그나마 웃으며 보낼 수 있던 시간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 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딸아이 건강에는 문제가 없고 재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니스팀에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여 오랜만에 저도 민숙 씨를 보러 따라가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12년간 한국을 가서 민숙 씨를 볼 때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혹시 모를 불안감에 늘 힘들어했지만 이번에는 웃으며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다 큰 딸아이가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도 이제 그만 걱정했으면 좋겠어. 한평생을 나 때문에 한국 갈 때마다 불안해하는 거 너무 미안하단 말이야. 딸아이의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정말로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래야 딸아이도 편해질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행운이 뭐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국에 갈 수 있던 것, 그리고 민숙 씨를 만난 것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저희 아이를 지켜주신 한국 의료진분들, 민숙 씨, 그리고 모든 한국인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한국의 병원 한복판에서 병원 직원과 실랑이 중인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직원이 건네준 병원비 내역서를 펄럭이며 화를 내고 있는 그녀. 한 손에는 병원비 내역서를, 다른 한 손에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동남부 해안가 주변에 위치한 모나코라는 공국에서 온 카밀라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자란 뼛속부터 프랑스인인데요. 프랑스 대학으로 유학을 온 모나코 출신의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모나코로 건너가 살게 되었습니다. 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의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얻었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모두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아이의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죠. 저희는 의사에게 아이의 몸이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희박합니다. 라고 대답했었죠. 아주 적은 확률이었지만 저희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나코에 있는 모든 병원을 돌아다녔고 제 고향인 프랑스로 건너가서 좋은 의사라 이름난 사람들은 전부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의사도 아이에게 딱 맞는 좋은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럽 국가의 병원비는 상상 이상이에요.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일을 그만뒀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는 데 집중했죠. 당연히 소득은 줄었고 새 가족의 생활비와 아이의 병원비를 버는 것은 온전히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을 찾아갔을 때 남편의 숨은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남편의 얼굴은 매우 야위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일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참 아파요. 남편을 그렇게 보냈지만 저에게는 슬퍼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선물로 주고 간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살던 모나코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3만 명에 불과하죠. GDP는 64억 달러로 세계 148위 정도이기는 하지만 1인당 GDP는 16만 6천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기후도 온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찾아오고 실제로 관광 수입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이 때문에 모나코는 살기 좋은 나라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들은 저와 연관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저는 직장을 그만둔 지 오래였죠. 돈을 버는 족족 병원비로 쓴 탓에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지원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아이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저와 아이가 굶어 죽지 않게 발버둥 쳐야 했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모나코를 떠났습니다. 프랑스에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아이를 두 분에게 맡기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스러웠던 것은 제 부모님이 제 생각처럼 저희를 반겨주실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프랑스에 도착해서 부모님에게 저와 아이의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개인주의가 얼마나 심한지는 프랑스 사람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마저 그러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프랑스를 떠나야 함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제가 일을 가는 시간에 아이를 돌봐주는 일은 1년, 딱 1년만 해주시면 상황을 모두 정리해서 떠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일과 아이의 간병을 동시에 하고 차도가 없으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며 1년 뒤 프랑스를 떠날 준비를 함께 진행하다 보니 너무 지치더군요. 아이에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세상을 등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아이를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체력적인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부모님에게 약속했던 1년이 지났고 이젠 어디로 떠나야 할지를 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정할 때 고려했던 1순위는 의료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였고 2순위는 아이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였어요. 아이의 건강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의료체계를 보는 것은 당연했고 아이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가 중요했던 이유는 아이가 나이를 먹으며 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냈던 아이는 평범한 또래 아이들의 삶을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병실 안에서 보는 풍경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병마에게 눌려 마땅히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을 우울하게 보내지 않도록 아이가 살기 좋은 나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색도 하고 책도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들을 말하니 모두가 입을 모아 스위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스위스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5위였고 제게 익숙한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저는 스위스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모나코는 앞서 말했듯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고 인구도 3만 명에 불과했지만 그런데 스위스는 달랐어요. 인구는 885만 명이 넘었죠. 모나코의 295배 규모였습니다. 또 자연경관이 얼마나 웅장한지 저와 아이는 스위스의 풍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바라본 스위스의 풍경을 본 아이의 표정에는 경이로움이 묻어나 있었고 저는 아이와 함께 스위스에 오기로 결정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마음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스위스 병원에 진료비 내역서가 나왔거든요. 저는 진료비 내역서를 보고 눈만 껌뻑껌뻑 감았다 떴습니다. 제 눈으로 보는 숫자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아이가 병원에서 특별히 대단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위스의 환경이 너무 좋아서인지 스위스에 도착하고 나서 아이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검사를 받고 검사를 위해 며칠간의 입원을 한 게 다였어요. 퇴원을 해도 좋다는 의사의 말에 잠깐 집으로 돌아왔다가 정기 검진을 위해 똑같이 잠깐의 입원, 검사를 한 게 다였습니다. 스위스의 병원의 병원비는 같은 처치를 했던 프랑스와 비교해서 10배가량 높았어요. 물론 프랑스에 비해 의료체계가 훨씬 잘 짜여 있었고 의사들의 실력 또한 월등히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처치에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아이와 함께 병원을 다니면서 저도 어느 정도 병원비에 대한 감각이 생겼거든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제야 스위스의 살벌한 물가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집
렌트비, 차 렌트비, 식비, 그 외 생필품의 가격 등 스위스는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저는 프랑스처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위스에서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머물기로 생각하고 준비했던 곳에서 어떻게 한순간에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리저리 정리할 것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다른 곳으로 다시 떠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불리는 모나코, 선진국 계열에 속해 있는 프랑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5위인 스위스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제가 이보다 더 나은 나라를 선택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고민이 되었죠.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은 이윽고 두려움이 되어 저를 서서히 잡아먹어갔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스위스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건 다른 곳으로 또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토록 좋아했던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데도 싫다는 소리 한 번 못하는 아이의 모습이었죠.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착할 나라를 찾아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스위스의 살벌한 병원비를 대기에는 제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죠. 이 문제로 간호사와 상의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이의 상태를 보면 정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우선인 것 같아요. 치료에 전념해서 아이의 상태가 나아지면 이후에 정착할 곳을 찾는 게 어떨까요? 저는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추천해줄 나라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주저하며 한 나라의 이름을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름을 들어는 봤지만 어떤 나라인지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곳이었거든요. 지금 어느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간호사에게 왜 그 나라를 추천하는지 물었습니다. 메디컬 코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의료 쪽으로는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저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스위스도 유럽에서는 의료 쪽으로 손꼽히는 나라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는 미국 아닌가요? 제 물음에 간호사는 자신은 추천을 해줄 뿐 결정은 제 몫이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모두가 입을 모아 최고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저는 곧장 돌아가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볼수록 제 안에는 분노가 생겼어요. 그 간호사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이런 나라를 소개해준 건가 화가 났죠. 한국은 전쟁 중인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23위밖에 안 됐죠. 살기 좋은 나라 5위인 스위스도 떠나는 마당에 23위라니 못해도 10위권 안은 소개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 나라가 어떻게 의료 수준이 높겠어요. 또 전쟁 중인 나라에 투자할 미친 사람들이 있을 리 없으니 한국의 경제 상황도 물 보듯 뻔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친 지도 얼마 안 됐더라고요. 한 나라가 전쟁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교육을 통해 배웠던 터라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최악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졌고 저는 그 어느 나라도 결정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거리며 시간만 보냈어요. 그러던 중 아주 우연히 한국에서 온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깔끔했고 젠틀했으며 게다가 유식했죠. 제 기준 아시아 선진국은 일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당연히 일본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한국인이었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많은 걸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비행기 속에서도 불안한 마음이 한가득이었어요. 직접 본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상위 1%인 사람이라 보통의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을 모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프랑스는 빈부격차가 정말 큰 사회 문제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는 했지만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린 후 공항을 빠져나왔을 때 저는 제가 비행기를 잘못 내린 줄 알았어요. 한국의 공항은 너무나 깨끗했고 쾌적했습니다. 향기까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유럽에 있는 공항을 가면 사람에게서 나는 특유의 채취 때문에 힘든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급하게 잡은 숙소를 가면서 보이는 건물들은 너무나 세련됐고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으며 길가에서는 노숙자와 약을 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길가에는 쓰레기가 없었고 사람들은 청결한 모습이었죠. 건물이 세련된 만큼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생김새도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급하게 잡은 숙소였음에도 청결했고 머리카락이 하나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은 선뜻 방을 바꿔주기도 했죠. 게다가 제가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아이를 위한 간식거리도 개인적으로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유료라고 생각하고 돈을 건네려는데 직원은 손을 거세게 흔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이가 오랜 비행으로 피곤해 보여서 챙겨준 것뿐이에요. 아이에게 이 정도는 당연하죠. 부디 편하게 쉬다 돌아가세요.
5성급 호텔도 아니고 길가에 널려있는 숙소에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한국에서의 첫날은 지금까지 거쳐온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다음 날에는 몸을 일으키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독감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힘겹게 숙소 직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은 사람은 어제의 친절한 직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마저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제 상태를 자세히 묻고는 가장 가까운 병원의 주소를 찾아주었죠. 심지어 제가 병원에 다녀오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아닌 듯해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움직이기 힘든 저를 위해 아이의 외출 준비까지 도와주었죠. 저를 낳아준 프랑스 부모님도 제 아이를 돌보는 걸 꺼려했는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저와 아이를 살뜰히 챙겨주는 것을 보며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직원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고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곳도 아니었는데 병원이 너무나 청결했던 것이죠. 내부 인테리어는 잡지에서나 나올 것처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이렇게 대단한 병원이라면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이 병원비도 벅찬데 저에게까지 그렇게 큰 비용을 쓰는 게 아까웠습니다. 의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저는 처방에 따라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를 맞는데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병원비가 대체 얼마나 나올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납창구에 갔고 직원이 얘기하는 금액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얼마라고요? 4만 원입니다. 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하며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해주세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봐요. 4만 원이요. 얼마라고요? 4만 원이요. 직원은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걸로도 모자라 종이에 친절히 글자를 적어주었습니다. 직원은 제가 건넨 카드로 결제를 했고 정말 4만 원이 청구되었어요. 저는 제가 맞은 주사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고 병원을 나선 즉시 몸의 상태가 호전되었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며칠 먹으니 완전히 나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거쳤던 새 나라에서는 의사와 눈만 마주쳐도 50달러가 나갑니다. 한국 돈으로 거의 7만 원 수준이죠. 거기에 주사까지 맞았다면 15만 200달러는 순식간인데 이것도 한국 돈으론 1억 9천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또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침 일찍 가도 몇 시간이나 대기해야 하고 운이 안 좋으면 그날의 진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차를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병원비는 다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 병원이 특별히 저렴하거나 외국인인 제가 앓는 모습이 불쌍해서 적은 병원비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스위스 간호사가 소개해준 한국의 대형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 병원의 셔틀버스가 무료로 저희를 병원 코앞까지 데려다 준다는 것이었죠. 지하철은 또 얼마나 깨끗한지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고 구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하철 타는 건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또 스크린도어라는 것이 있던데 너무 안전해 보이더라고요. 긴장하지 않고 지하철을 탄 건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길을 찾는 것도 쉬워서 출구에도 쉽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병원 셔틀버스의 표지판도 커다랗게 표시되어 있었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에서는 새치기가 너무나 흔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줄이 있는지 모르고 앞까지 걸어가던 사람이 줄이 있는 걸 알고는 깜짝 놀라 맨 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한국의 시민의식을 느끼며 저는 아이와 함께 셔틀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한국인들의 도덕성과 양심을 지켜본 아이에게도 귀감이 되는 훌륭한 모습이었죠. 병원 셔틀버스가 도착한 뒤에도 놀라운 일이 계속됐습니다. 셔틀버스 기사가 직접 내려 사람들을 천천히 안으로 들여보내고 차가 꽉 차 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양해를 구하며 다음 셔틀버스의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솔직히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인데 조금 불친절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살던 나라들은 다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만난 모든 사람들도 친절했죠. 하지만 친절함과 의료 시스템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와의 진료에서 의사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여기도 결국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의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 의료진들이 연구한 치료 방식을 적용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이미 임상 실험까지 마쳐서 위험성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우울증까지 찾아온 제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의사는 곧장 아이를 입원시켰고 치료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입원을 해서 느낀 또 다른 놀라움은 식사였습니다. 유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양한 메뉴가 있었고 저는 채소로 그렇게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입원과 치료가 병행됐고 아이의 상태는 나날이 좋아졌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회복 속도였죠. 그리고 대망의 병원비 수납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한 상태로 청구서를 받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달려가 청구서를 들이밀었죠. 금액이 잘못 청구된 것 같아요. 빨리 제대로 된 청구서를 주세요. 직원은 청구서를 살펴보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흥분한 상태로 말을 이었어요. 이게 진짜 금액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래놓고 나중에 청구서 폭탄을 보내려는 거죠? 직원은 당황했는지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투명하게 병원비를 공개하지 않는 건 무슨 의도죠? 직원은 자신의 상사까지 불러야 했고 저는 오랜 설명 끝에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흥분했던 이유는 한국의 병원비가 프랑스, 스위스의 10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호전된 적 없던 건강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 별 성과를 내지 못했던 병원들보다 병원비가 10분의 1이나 저렴하다는 것을요. 저는 스위스 간호사가 말했던 한국의 의료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였으며 제가 무시했던 나라였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직접 한국의 놀라운 생활 수준을 본 뒤에는 아예 잊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의사에게 아이의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애당초 치료될 확률이 매우 낮다던 프랑스, 스위스의 의사들과 달리 한국의 의사들은 치료 확률을 매우 높게 잡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만 한 번도 병이 재발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고려해본 적 없던 나라인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다짐도 한국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죠.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교에 걸어갈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치안은 안전했고 볼거리, 즐길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IT 기술 등을 갖추고 있었기에 이 나라를 떠나는 건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저는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이민을 오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고 동시에 제 삶도 구원해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싶어졌거든요. 저와 아이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한국 정말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남편을 잃고 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 나라를 거치다 결국 한국까지 오게 되었던 카밀라 씨의 한국 경험담을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